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AI 시대 감각이 경쟁력입니다. 2013년 3월 9일 이세돌 구단은 자신이 잡은 흰 돌을 반상에 털썩 놓으며 허탈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세돌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에게 불개폐한 것입니다. 이세돌 구단은 첫 번째 대국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알파고에 대해 두 가지 점에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초반에 풀어내는 능력은 알파고가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그 능력이 놀라웠고, 두 번째는 승부수 혹은 인간으로 치면 수읽기에서 자신이 없다면 도무지 둘 수 없는 수가 나와서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둑이라는 특성을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바둑 대결에서는 당연히 수학 연산을 잘하는 알파고가 직관적으로 승부하는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바둑이라는 마당 자체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둑이라는 것은 몇 수를 예측하느냐에 의해 승부가 갈립니다. 많은 수를 예측하면 할수록 바둑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세돌 구단은 몇 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세계적인 프로 기사라고 하더라도 6수까지는 예측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나 알파고는 데이터에 있는 수라고 하면 그 판 전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와 대결을 하였을 때 이세돌 구단은 직관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직관력에 의존하는 바둑은 수학 연산에 의존하는 바둑을 이기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직관은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세돌 구단과 같은 초절정의 기량을 가진 바둑 고수의 직관은 논리를 바탕으로 한 감각이기 때문에 대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알파고와 대결하기 전에 대부분 맞아왔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그동안 승리도 대부분 그렇게 하여 쟁취한 것입니다. 그냥 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알파고는 다음 수로 수만 가지를 계산한 다음 더 나은 수를 위해 경우의 수를 하나씩 추려가겠지만 이세돌 구단은 뇌 용량의 한계 때문에 알파고가 계산한 만큼 계산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의 현재 감정이나 기풍을 고려하면서 수를 대폭 줄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어디에 둘지 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파고의 수학 연산은 흔들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알파고는 그저 최선의 수가 무엇인지 계산할 뿐입니다. 대국을 해설하던 프로 바둑 기사가 알파고의 실책이라고 말했던 수가 나중에 엄청난 역할을 해 역전을 했듯이 알파고의 실책은 계산된 수일 뿐입니다. 이것은 직관에 의존한 이세돌 구단이 수학 연산에 의존한 알파고에 세 판 내리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세돌 구단은 그저 그 순간 직관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수를 둔 것이 알파고의 데이터에 없는 수였고, 그래서 알파고는 에러를 일으킨 것입니다. 바둑이라는 기울어진 마당에서 직관력이 수학 연산을 이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이 몇 수를 예측하는 것에 의존하는 수학 연산의 게임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세돌 구단 이후에 세계적으로 쟁쟁한 바둑 기사들이 알파고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살아갈 세계는 기울어진 마당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학 연산의 게임보다는 직관의 게임이 더 많은 것이 인간 사회입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가장 큰 차이는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있는 것을 예측하지만 인간은 데이터에 없는 것도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SF 소설처럼 데이터에도 없이 순수하게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에 실제로 만들어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직관력의 뇌입니다. 영재들의 직관력은 뉴런 간의 연결이 활성화될 때 의식에서 감지조차 되지 않을 만큼 초고속으로 경로를 밟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보를 가득 실은 이 신경망들의 활성화로부터 정광석화와 같은 직관이 솟구칩니다. 영재는 미숙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카멜레온입니다. 영재는 변신의 폭이 대단히 넓습니다.
자신의 행동, 생각, 행위를 상황이 필요에 딱 맞게 맞출 수 있습니다. 영재는 자신의 지능과 감수성을 활용하여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이 그 상황에 잘 맞춰져 있는가를 알아냅니다. 예를 들어 영재가 어리게 행동함으로써 뭔가를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한다면 영재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까다로운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거나 지위와 역할에 어울리는 이미지에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면 영재는 충분히 그러한 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재는 직관력에 의하여 주변의 모든 것에 침투해 들어가는 통찰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후미진 데에까지 탐색의 눈길, 아주 작은 세부까지도 알아채는 시선, 타인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파고 들어가는 통찰, 영재의 통찰력은 해체하고 분석하는 날카로운 지능과 주의 감정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파악하는 감정의 초민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어느 분야의 고수가 되면 그런 영재의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통찰력이란 그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 쌓아온 많은 정보와 경험을 이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철저하게 처리하는 상황 분석을 말합니다. 그것은 특정 분야에서 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고수는 하나의 견해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신의 역량과 경험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영재가 직관적으로 내놓은 답은 고수들이 내놓은 통찰력에 해당하며 오히려 그 힘과 창의성은 더 큽니다. 영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의 감정이나 분위기를 쉽게 이해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직관력을 발휘하기 위한 부모의 지침입니다. 운해는 이미지의 뇌라고 하는데 미술이나 음악, 스포츠 등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분야를 담당합니다. 음악성, 복잡한 도형인식, 부분과 전체의 관계인식, 공간지각, 감정지각과 표현 등 이 모두 운해의 기능입니다. 의사소통을 하여도 운해는 표정이나 시선, 억양, 자세, 몸짓과 같은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운해는 집중력, 구성력, 통찰력, 지각속도, 창의력, 직관력 등의 여러 가지 사고를 담당합니다. 유아기는 창의력과 정서 발달이 중요한 운해가 많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림책을 보아도 만 6세 전까지 아이는 이미지 뇌인 운해 중심으로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보다는 그림을 좋아하며 규칙이나 논리로 배우기보다는 이미지나 패턴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는 그림책의 주인공의 표정, 행동, 배경의 모습 등을 보고 지금 주인공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운해는 상황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넓게 파악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운해의 기능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또래 사이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왕따가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해는 스킨십, 부모와의 상호작용, 놀이, 체험, 경험, 상상 등에 의해서 발달합니다. 특히 아빠와의 신체 놀이를 할 때 가장 많이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운해입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일찍 노출이 됨으로써 운해의 기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신체 놀이와 자연 체험을 통하여 운해의 기능을 회복할 때입니다. 첫째, 오감에 의한 전체 체험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에 아이에게 더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는 감각입니다. 자신만의 특기를 살리거나 자신만의 생각을 키우고 몰입하여 고수가 되면 온몸 감각을 깨우는 깊이 있는 전체 체험으로서 직관력이 키워집니다. 숙련된 소방수가 불이 나는 건물에서 아이를 꺼내올지를 결정하는 판단이나 양궁 선수가 표적 중앙에 카메라를 맞추는 정확성이 그런 감각인데 물질과 사람의 내면이 소통하며 환경과 공간의 상황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고수의 경지입니다. 교실의 창문이 넓을수록 학생의 성적이 올라간다는 미국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교실의 창문이 넓으면 아이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어 감각의 확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따라오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가 바로 감각입니다.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하고 정교하게 신체를 조작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문제 해결력까지 갖춘 로봇이 등장할 것입니다. 특히 하워드 가드너가 말한 다중지능, 즉 논리수학지능과 언어지능은 인공지능이 가장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언어화와 수치화가 힘든 역량을 키워 정서지능이 높고 경험과 무의식적 기억이 발달한 인재로 자라야 합니다. 특히 시공간 감각은 직관력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아이의 뇌는 7세 이전까지 우뇌가 발달하여 시공간 감각이 급속하게 발달합니다. 영유아 아이들이 한글 떼기나 알파벳 익히기처럼 글자를 익히기보다는 그림이나 블록놀이가 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발도로프 학교에서 자연체험을 중요시하고 손수건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노는 것도 전체 체험을 통하여 시공간 감각을 키우기 위한 방안입니다. 둘째, 신체 놀이입니다. 아이들은 마음보다는 몸이 먼저 느낍니다. 심장의 반응과 직감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심장이 직감보다 300mm/초 먼저 미래를 예지한다고 합니다. 아이의 거의 모든 선택은 몸, 심장, 뇌줄기, 변형계, 대뇌피질, 전두엽과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몸의 반응이 뇌의 반응보다 더 빨랐다는 이야기는 몸이 머리보다 먼저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몸에서 반응하기 시작하면 곧 머리에서 그 반응을 인식하여 운동에 열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운동은 성취 욕구를 자극하는 도파민이 발생하여 집중력을 높이며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 속의 도파민 신경회로가 점점 강화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완전히 몰입하여 운동 자체에 빠져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운동이 단순히 신체 발달을 위해서만 중요하다고 보면 오산입니다. 아이의 신체 발달은 뇌의 도움을 받아 발달합니다. 아이의 성장을 주관하는 다양한 신경회로가 몸에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균형감각, 운동신경 등이 발달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신경회로는 인지발달, 정서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운동은 아이의 전인적 발달의 첫 단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아이들의 학습력이 높아집니다. 좋은 머리는 타고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나 생활 습관만 바꿔도 머리가 좋아질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학 전문지 뉴 사이언티스트의 연구에 의하면 좋은 뇌는 운동, 음식, 수면과 같은 생활 습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운동은 뇌 발달을 촉진합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만 운동해도 학습력과 집중력이 15%나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증가하는 두뇌 신경 촉진인작, 즉 BDNF라는 물질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소근육 운동입니다. 손놀림은 전체를 움직여 큰 운동을 하는 대근육 운동과 달리 몸의 상지, 특히 손과 손가락을 사용하는 소근육 운동을 말합니다. 소근육 운동은 눈과 손의 협응, 두 손 사용의 협응, 사물의 조작력, 그리고 손가락의 민첩성과 힘의 4가지 주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조화를 이룰 때 아이는 손놀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손놀림은 아이의 지각 능력, 모방 기능과 관련이 깊으며 신변 처리 기술과 쓰기에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요즘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손놀림을 돕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섬세한 손놀림이 뇌 발달에 중요하고 장래의 IQ와 상관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로 인하여 손놀림을 발달시키는 놀이법이나 놀잇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두 손을 모두 사용하여 좌우뇌를 모두 발달시키자는 논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요즘 아이들이 예전보다 손을 많이 쓰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자동화되어가는 세계에서 섬세한 손놀림이 필요한 일들이 오히려 줄어들었고 단순하게 단추만 누르면 되는 놀이가 많기 때문에 손가락을 가지고 하는 일이나 놀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요즘에는 젓가락질을 못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손을 움직이면 뇌가 발달하는 이유는 일단 뇌가 완성되면 그 이후에는 전혀 변하지 않는 융통성 없는 존재가 아니라 들어오는 정보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예가 하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넷째 손가락과 다섯째 손가락이 붙어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뇌를 살펴보니 다섯째 손가락을 관장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분리수술을 해서 다섯째 손가락을 만들었더니 일주일 만에 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뇌의 다섯째 손가락에 대응한 자리가 생기면서 그 아이는 넷째 손가락과 다섯째 손가락을 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옹알이를 하는 어린 아기에게 곤지곤지나 잼잼과 같은 손놀이를 시키고 좀 더 커서는 종이찢기, 연필 잡고 낙서하기, 색칠 공부, 분유통 뚜껑 열기, 종이 접기, 책장 넘기기, 악기 연주, 숫자 세면서 손가락 펴거나 접기하기, 가위질하기, 숟가락이나 젓가락질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많이 움직이게 하면 뇌가 쑥쑥 자랍니다. 특히 젓가락질은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손운동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젓가락을 사용하면 손바닥부터 시작하여 손목, 팔꿈치 등 적어도 30여 개의 관절과 50여 개의 근육이 움직입니다. 그뿐 아니라 젓가락질을 할 때는 눈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반면 포크질을 할 때는 젓가락을 사용할 때의 절반밖에 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은 지능을 반영하는데 아이가 그리는 인물화를 가지고 아이의 나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3세 아이는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고 4세에는 네모를 그릴 수 있으며 5세가 되면 세모를 그릴 수 있습니다. 3세나 4세 아이들이 그리는 사람은 대개 동그라미의 변형입니다. 대부분 팔다리가 머리에 붙어 있거나 몸에 직접 얼굴을 이어서 그리는 식입니다. 그러나 7, 8세가 되어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정신지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자연체험입니다. 흔히들 산이나 바다를 자연이라고 하지만 자연은 기후나 환경보전, 우주적인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아이들은 자연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며 동물이나 식물을 특히 좋아합니다. 또한 이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며 실제로 잘 보살피고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동물이나 식물의 분류체계까지 확장이 되며 동물이나 식물의 자세한 생김새나 식습관, 서식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특징들의 호기심을 보입니다. 아이들은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관찰하며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까지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주변의 특징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활동이 강화됨으로써 일상에서의 관찰력과 탐구력이 높아집니다. 자연은 면역력을 높입니다. 조기교육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칼 비테는 다른 아이보다 늦된 아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하여 일찍부터 자연을 접하게 하였습니다. 활동하기 편하도록 헐렁한 옷을 입히고 햇볕이 따뜻하고 바람이 가볍게 부는 날에는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도록 일부러 마당에서 재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틈만 나면 꽃과 나무를 보여주고 시냇가에서 물놀이를 하게 하였습니다. 일광욕은 면역력에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평소 일광욕을 통해 피부를 단련시켜 두면 감기나 알레르기 질환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햇빛을 쬐면 인체 내에서 자체 생성되는 비타민 D가 뼈와 치아 발육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면역력이 높아지면 천식과 기관지염을 앓는 아이도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김영훈의 두뇌 교육이었습니다.